자, 이번 시간 이제 지상권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관련해서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계약을 통해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약정지상권,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됐던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게 될 텐데, 자, 일단 약정지상권, 자, 설정 계약하고요,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야지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상권 설정 계약 외에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래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 토지에서 건물 소유 또는 수목 소유 등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부터 가볼까요? 갑소유 X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Y 건물. 이 한 사람이 두 개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을이 될 테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고요. 건물의 철거 청구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속에 있다가 토지나 건물 하나만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X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을에게 있고 갑에게는 건물 소유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없게 되면 건물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성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에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습성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을 하게 된다. 제일 유치한 패턴,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또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당권 설정할 때 Y 건물이라는 것도 갑에게 귀속이 돼 있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토지를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소유자를 병이 낙찰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장 다 필요 없고요. 공통적인 이슈, 관습성 법정지상권이 됐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됐든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지 권리가 인정되는 데 비해서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29회 때인가 30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 자, 관습성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둘 다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되는 데 비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 관습성 법정지상권은 만약에 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마지막 나왔던 주제죠. 이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저당물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이런 것들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 특약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큰 그림 보시게 되면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지 성립하는 데 비해서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논의 삼을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법정지상권 중에서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외우셔야 돼. 다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등기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약정지상권. 이건 안 나와. 너무 유치하니까.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걸 뼈대속에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법정지상권 얘기야. 등기 없어도 성립한다. 근데 등기 없어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자, 철거 특약이 있어도 성립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림을 잡아요. 요즘에 문제 경향 자체가 몇 년 사이에 진짜 큰 그림을 계속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전에는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디테일하게 토시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구조, 그림만 물어보는 식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 첫 번째 이슈, 자, 성립에 관한 주제. 다시 등기 얘기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철거 특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 권리가 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다. 나중에 지역권 같은 경우는 양도 양수가 안 돼요. 전세권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사안 간단해요.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약정 지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소유권도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듯이 지상권도 자, 을에서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를 통해서 어떻다? 바로 지상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상권은 넘길 수가 있다. 뭐 약정 지상권이라는 거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무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지상권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을은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 이건 좀 쉬운 문제고요. 자, 일단 이슈가 될 게 뭐가 돼 있어?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법정 지상권은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게 아까 약정 지상권은 여기 애초에 성립할 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약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다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요건 사안이 되게 간단해.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좀 골치가 아프지. 왜? 아까 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예를 한번 다시 들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을한테 X 토지의 소유권만 넘겨줬다. 그리고 철거 특약을 따로 맺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X 토지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안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은 자, 먼저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 하나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Y 건물의 소유권도 어떻다?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X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이 법정 지상권만 병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갑이 병한테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어떻다? 이 병은 법정 지상권을 가지게 되고 갑은 X,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로 봐야 된다? 병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애초에 등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중간에 설정 등기하면 되는 거야. 자,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된다? 바로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가 법에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지상권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근데 문제가 됐던 사안은 이거죠. 좀 어려운 사안인데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죠. 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뭔 소리냐면 이 병이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법정지상권이 뭐니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갑이 법정지상권과 건물에 관해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게 됩니다. 갑도 무식, 그 다음에 병도 무식. 그래서 Y 건물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건물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병한테 귀속이 되지만은 법정지상권이 세트로 같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야 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각각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도 해야지 어떻다? 바로 법정지상권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을 모르게 되면 대부분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법정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 출제 포인트. 그리고 최근 28, 29에서 계속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매수한 사람, 이때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지상권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갑에게 법정지상권과 Y 건물의 소유권이 있었다. 근데 Y 건물을 매수로 취득을 하게 되면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가 따로 필요한 개념이고요. 경매에서 이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면 따로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세트로 어디까지 취득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 다시 갑시다. 누가 건물을 삽니다. 사는 방식이 두 가지야. 매매 등을 통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지상권을 세트로 오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서 이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야.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자, 전혀 별개의 권리야. 전혀 별개의 권리니까 절대로 세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특이한 케이스, 뭐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자,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낙찰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바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한다. 이 파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상권이라는 거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약정지상권은 등기 있어야 성립하고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한편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은 철거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과 철거특약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전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정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받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따라오지 않는 것이고 이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낙찰,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면 어디까지? 바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이제 지상권의 취득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상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취득에 관한 주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될 게 권리라고 해서 지금 다시 보게 되면 지상권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시 스토리를 또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 혹은 인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축이었었고요. 다시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 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철거 청구 또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불법적인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의 말소 청구 이런 것들도 방해 폐재 청구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유치 잘하는 문제죠. 자, 지상권,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든 관수상 법정지상권이든 하여튼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갑이 X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토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지상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등기를 통해 성립하고 법정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정 지상권이 됐든 약정 지상권이 됐든 이 사람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 논의 포인트 이거야. 맨날 같은 건 냅니다. 이거 되게 유치하게 뽑아주는 문제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 누구에 대해서, 지상권자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이 지상권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우려먹다 보니까 이건 좀 쉬워 보여.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다르게 가는 거야.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지상권이 뭐가 되는 경우 있다?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야.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 법정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제 약정지상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땅을 산 사람은 그 토지 위에 지상권자, 법정지상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시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상권, 물권의 일종이다 보니까 어떻다? 이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뭐가 되겠어요? 인도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뒤쪽 보셔야 돼.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답을 뽑는 주제가 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지문을 길게 뽑아줍니다. 그러나 약정 지상권이 됐든 법정 지상권이 됐든 간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거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지상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7년 동안 지금 2번, 5년 동안 2번 나왔던 것이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상권의 소멸 청구, 그리고 나중에 유치권에 있어서의 소멸 청구, 전세권에 있어서 소멸 청구, 이런 개념들이 있게 되는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채권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유치권자가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선권 의무 위배하게 되면 채무자가 바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뒤에서 한번 나올 거야. 상대적으로 중요도 떨어지고요. 전세권에 있어서는 자, 목적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지상권의 소멸 청구. 2년분 재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지상권의 소멸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항상 출제 포인트는 뭐야? 중간에 토지를 양수한 자 이렇게 깔아주게 됩니다. 자, 지금 가볼까요?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1년분 재료를 갑에게 체납을 한 상태이다. 그럼 갑은 이제 소멸 청구할 수 없는 상태. 2년분 재료 체납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나오는 이슈가 꼭 이거야. 이 한번 지금 이제 1년 동안 재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병에게 승계가 되게 될 텐데, 자, 병이 지료를 달라고 했는데 또 1년 지료 체납한다. 그러면 합의 2년. 요거는 소멸 청구할 수 없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문제 구성을 항상 토지의 양수인. 아까 자, 인도 청구 이거 할 때도 꼭 누가 그냥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너무 유치해서 나올 일이 아니고, 자, 토지 양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아까 누구한테 지금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가 없었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게 되면은 바로 누가 문제가 된다? 이 양수인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때 소멸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상린관계 얘기할 때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담장 설치 청구권. 그럼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소위 형성권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 또 하나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었고요. 소위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고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그것만의 권리자가 바뀔 수 있다. 자, 담보, 즉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갑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자 을이 이걸 담보로 해서 병한테 뭘 한다?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자신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법정에다가 이 지상권을 팔아가지고 그 판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이걸 다 소화했을 때 물어보는 얘기가 얘가 을이 갑한테 2년분 지료 체납을 하게 된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지상권 소멸 효력이 발생해버리게 되면 누가 저당권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굳이 논리 구조를 이런 식이지 갑이 2년분 지료 체납을 이유로 해서 소멸 청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병한테 야야 너 빨리 가서 쟤한테 돈을 받든 말든 알아서 알아서 해결하시라라고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바로 이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실 통계적으로 5년 동안 2번 고생했으니까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겁나게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각각 하나씩 나와서 28회, 29회 때 한 번은 먼저 자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딴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 또 하나 이슈가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합의 2년 해서 또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지상권의 매수 청구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지상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멀쩡한 건물이 있다. 그럼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를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게 되면 야 그럼 이 건물을 네가 사달라라고는 지상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 소멸에 따른 자 효과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뭐 큰 이슈는 안 되고 대신 이 아이는 나중에 어디에서 바로 토지 임대차 파트에서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속기간 만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차권 파트에서 이걸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게 여기서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토지의 부속물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나중에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 라는 개념이 된다. 그 외에 자 유익비의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별로 중요치 않아.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 공통적인 이슈 유익비 상환 청구 자 할 수 있다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우리가 점유권 할 때 공부한 것처럼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걸 뭐라 부른다? 유익비. 형광등 몇 개 갈아 씌운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도 안 되고 맨날 틀린 것 쓰자.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릭 써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익비 상환 청구나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되지 않고요. 나중에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임차권에 있어서는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까지 묶어서 다 바로 자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지상권의 소멸 등에 관한 내용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 가지고 거의 한 문제 구성하고 작년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자, 이상한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분묘기지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자, 지상권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약정지상권 등기에 성립한다. 이런 것들은 뭐 하나만한 얘기고 법정지상권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한편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언정 성립하게 된다. 이후 그 철거 특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립에 관한 주제. 또 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약정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어떻다? 약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어떻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거슬리게 하는 게 건물 소유권의 이전 등기 이루어졌을 때 같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느냐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자, 법정지상권 자 붙어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법정지상권도 세트로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 물권이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에게 반환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없다. 그게 법정 지상권이 됐든 또는 약정 지상권이 됐든 간에 항상 소유자가 먼저 바뀌어. 그래 바뀐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요. 마지막 소멸과 관련해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자, 토지의 양수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양수인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얘기는 다 흘러가는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지상권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분묘기지권 파트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한 문제 구성을 하고요. 민법 파트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민법 파트에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어찌됐든 간에 두 개만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영역 가면 조금 더 양이 늘어나긴 하는데 민법 파트에서는 성립과 소멸이라고 하는 주요 뼈대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지 이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대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제사 등을 지낼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인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앞에서 우리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을 했을 때 이때는 무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최근 문제 논의 핵심 이슈가 됐던 거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해서 원래 논리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해 왔던 사람, 만약에 시효 완성이 있게 되면은 따로 이 등기를 할 필요도 없이 등기하지 않고도 바로 어떻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시효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현행법 체계에서 판례 체계에서 논의 쟁점이 되는 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 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에 관한 주제가 2000년도에 분묘를 설치했다. 그래서 20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산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설령 20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도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하고 있고요. 그 전에 나왔던 주제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포기 의사표시 있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의 포기라든가 물권의 소멸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죠. 물권의 포기 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일종으로 봤었고 항상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주로 이 파트는 공유 파트 또 합유 파트 공동 소유에서 이슈를 삼게 되죠. 그래서 자 어떤 토지를 갑이 60%의 지분, 을이 예를 들어서 20%의 지분, 병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은 이런 공유 관계이다. 해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 포기를 하게 되면
하는 포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지분이 넘어가야 돼. 등기에 표시가 되어야 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 그래서 물권의 포기는 단순하게 포기라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갑이 자신의 60%의 지분권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을과 병에게 각각 30%씩 지분이 넘어가게 될 텐데, 이때 형식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에 나왔던 지분 좀 오래됐구나. 합유, 갑이 60%의 지분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을이 20%의 지분을 내부적으로, 병이 20%의 지분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외부의 등기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합유라고 하는 개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으니까 그때 결과적으로 이 갑의 지분 포기라고 하는 것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이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를 등기부에서 지우게 되면 이게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유에 있어서는 형식이 뭐라고 했어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갑에서 을과 병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얘기 길게 갔는데, 자,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 없었던 권리였었고요. 등기해봤자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자가 그 포기의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자, 분묘기지권의 공시수단은 바로 공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때 어떻다고요? 공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다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의 내용들은 좀 단순한 얘기고요. 결국 이제 가장 큰 그림 물어보는 거야. 성립과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분묘기지권에서는 쟁점을 지금까지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상권에 관한 개념 이렇게 보셨고, 이게 이제 거의 주된 이슈가 돼. 계속 이것만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자 해서 지상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역권 보겠습니다.